분자의 구조와 성질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 봐봐.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을 배웠지만 이제부터는 화학결합이 공유결합, 물질중, 바로 공유결정을 제외한, 사실 공유결정도 전자 오비탈 모양은 규정을 할 수 있지만 특히 우리는 분자만 다루거든. 이 분자는 무슨 원소를 포함하지 않았다. 금속 원소를 포함하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말이야. 그게. 됐지? 네. 그럼 이 분자의 구조를 우리가 예측한다. 왜 분자 구조를 예측하기 시작했냐면, 분자는 물질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들이 어떤 것이 더 잘 섞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전자가 움직임에 의해서 전하의 치우침 현상이 생기는데, 어떤 건 치우침 현상이 생기는데도 전체적으로는 전하를 띄지 않고, 어떤 놈은 치우쳐서 전하를 띄고, 이것들을 분석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야. 역시 여기도 기본 본질은 전자야. 전자쌍. 거기에 첫 번째 분자 구조를 보게 되면 바로 전자쌍 반발 원리라는 게 나와. 사실은 이거를 전자쌍의 반발을 대학교 가면 배위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전자쌍이 다른 물질과 결합을 할 때 그 전자 구름 모양이 바뀐다. 이게 중간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 거기 보면 전자쌍 반발 이론으로 세 가지 구조를 볼 수 있을 거야. 첫 번째가 전자쌍이 실제로 4쌍까지 존재를 갖고 따진다면, 사실은 여기에 전자쌍이 전자쌍과 만나는 경우의 수가 2쌍 또는 3쌍 또는 4쌍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중간에 중심 원자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특징인데,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플로린이나 염소나 브로민, 걔들은 선이 몇 개 나왔지? 까먹었다. 그지? 4가 누구였어? 4. 4요? 탄소였지? 탄소, 3은? 질소, 2는? 산소, 1이 플로린이었다고. 그치? 플로린 밑으로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다 1이란 말이야. 걔들은 뺀 거야, 지금 여기에.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중심에 전자쌍이 몇 쌍이 있느냐로 우리가 표현할 때, 알았어? 만약에 2쌍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면 이라고 써있잖아. 그리고 3쌍이 있는 경우, 4쌍이 있는 경우, 이들의 전자쌍은 반발력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구조를 갖는다더라 라고 예측 가능한 모습을 그려놓은 거야. 실제로 이 전자쌍이라는 말이 표현이 어떤 거냐면 공유전자쌍이거든. 자, 이 전자쌍은 공유전자쌍이기도 하고 또는 공유를 하지 않은 비공유전자쌍이기도 해. 그렇다면 비공유전자쌍을 갖기 시작하는 건 15족 질소부터란 말이야. 질소는 한 쌍, 16족 산소는 2쌍, 그치? 플로린은 3쌍씩 있단 말이야. 그럼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이 중심원자 주위에 배치가 될 때 그들이 최소화되는 각도는 얼마냐 하면, 봐. 전자쌍이 2쌍일 경우 얘들은 이렇게 전자 구름이 대칭으로 이 결합각이 얼마다? 180도로 이렇게 되더라. 여기 중심 원자야, 여기. 공간상에서, 여기서 공간이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 X, Y, Z를 말해. 이러한 공간. 이러한 공간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X축에 날아나든 Y축에 날아나든 Z축에 날아나든 간에 180도의 반발력 최소화되는
그런 쌍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세 쌍일 경우는 얘들은 요 위에서 봤을 때 뭐 이런 식의 모습이 될 거야. 이런 식의 중심 원자고 결합까지 여기까지는 애들이 다 이해를 해. 오케이. 자, 문제 이거지. 얘는 어떤 면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각도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건 이 둘은 무슨 형이야? 평면 구조인 거야. 평면. 얘는 직선형, 얘는 평면형이고. 이게 네 쌍이 중요한 거야. 네 쌍. 네 쌍이 돼버리면 얘들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야.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렇게 앞쪽으로, 하나는 저 뒤쪽으로, 또 하나는 저 뒤쪽으로 이렇게. 알았어요? 이게 어떤 형이냐면 이런 형이 되는 거야. 몇 살? 이렇게. 알겠어? 갖고 놀아. 자, 가지고 봐봐. 이게 몇 도인가 보면 결합각이 109.5도야. 얘는 입체형이야, 입체. 얘들 둘은 평면인데 얘가 입체라고. 전자쌍은 공간상에서 반발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 반발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 이런 각도를 유지하더라. 그런데 말이다. 이 전자쌍이 공유냐 비공유냐에 따라 또 달라지더라는 거야. 특히 그거를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곳이 여기거든. 왜? 우리는 공유결합이 되었든 이음결합이 되었든 옥대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 문제는 옥대 규칙을 만족하면 안 하거든. 이게 공유전자 한 쌍 하면 전자가 4개밖에 안 되고 얘는 6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할 때 전자쌍끼리의 반발은 공유도 있고 비공유도 있지만 전자쌍 사이의 반발은 가장 센 게 이 사이의 크기는 얘들 사이가 제일 클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 이상은 있어야 이런 힘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산소야.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두 쌍 있잖아. 자, 내가 무슨 말 하는 거니? 옥대 규칙을 만족하는 전자 네 쌍 중에 탄소는 공유만 있어. 공유 여성만. 그럼 걔는 109.5도가 맞아. 만약에 대칭이 가장 잘 이루어진다면. 그런데 누구는 질소는 비공유가 한 쌍이 있네. 그러면 얘들 사이에 반발이 제일 세고 그 다음 셈이 얘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거지. 이들 사이의 원리를 알아보는 게 중요해. 비공유 전자쌍은 질소는 질소, 산소는 산소 하나의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잡고 있잖아. 그런데 공유 전자쌍은 어떠냐? 두 원자가 잡고 있잖아. 누구 전자들이 좀 자유롭겠냐? 그나마 비공유가 더 자유롭단 말이야. 그러면 많이 운동 범위가 넓어, 섹터가. 그래서 두루두루 밀어낼 수 있는 그 섹터가 넓다 보니까 둘의 반발이 제일 센 거야. 제일 약한 애가 누구냐? 공유와 공유 사이야.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결합각을 배우거든? 이게 결합각이거든.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 사이의 각도를 결합각으로 잡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 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결합각이라고 그래. 분자구조에. 그럼 이 결합각에 영향을 주는 애는 얘란 말이야.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한 쌍이라도 있으면 각이 좁아질 수밖에 없지. 이런 애니까. 근데 공유만 있다라면 걔들보다는 결합각이 크겠지. 그걸 지금부터 배우는 거야. 이제 페이지 209쪽에 넘어가면 분자의 구조라는 게 나올 거야. 그치? 자, 분자의 구조는
바로 공유 전자쌍이 이루는 거야. 다시 말해서 분자 구조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배치로 이루어지거든. 이게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줘. 그럼 첫 번째로 네가 배우는 거 뭐냐?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이 있다면, 물론 옵틱 규칙 무식이야.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얘들 어떤 형태가 존재하느냐? 자, 이주기 원소를 대표로 둔다면 벨륨을 예를 들 수 있어. 벨륨. 이족이잖아. 그 다음 13족에 누구를 예를 들 수 있어? 동소를 예를 들 수 있어. 동소. 이렇게. 그 다음에 14족에 탄소를 예를 들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여기서 너가 의미이 되는 건 선생님, 분자는 금속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면서요. 왜 얘가 얘로 나오는데 얘 금속이 중금속이거든. 앞에서 공유결합성과 이온결합성의 공존현상을 배웠잖아. 공유결합을 하더라도 이온화가 될 수 있고, 이온결합을 형성하더라도 이온화가 안 되는 애도 존재할 수 있는 건, 확실하게 이온결합이고 확실하게 공유결합인 건 무극성 공유결합밖에 없어. 나머지들은 다 이온결합성 조금, 공유결합 조금씩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끔 나오기도 해. 자, 이런 애들이 공유전자쌍만 존재한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결합을 시켜볼 건데, 그 책에 플로린을 결합해왔잖아, 플로린.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베릴륨에 혹은 궁소에 그리고 탄소에 플로린이 결합이 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이 두 쌍만 있는 경우가 되고, 얘는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이 몇 쌍만 있는 경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세 쌍이 있는 경우가 되고, 얘는 몇 쌍이 있게 되냐? 네 쌍이 있게 되네. 물론 우리는 이걸 보고 이 둘 사이는 극성 공유결합이 두 개 있다고 보는 거야. 얘는 세 개 있고 네 개 있다. 그러면 전자쌍 치우침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 그런데 주변의 원소가 어떠냐? 동일한 원소지. 이러면 치우침의 세기도 쌍극자 모멘트도 동일한 크기가 작용해서 이걸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라고 해요. 꼭 힘의 한적처럼 두 군데서 플로린이 세잖아, 음성도가. 두 군데서 당기는데 그 세기가 똑같아. 그럼 모멘트 합이 뭐야? 0이 된다. 이런 걸 대칭구조라고 하거든. 얘도 세 군데서 당기는데 합이 0이 되는 거고, 얘는 네 군데서 당기는데도 합이 0이 되잖아. 그럼 얘를 우리를 그냥 분자 구조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지. 베릴륨을 이런 식으로. 그럼 저거랑 똑같잖아, 전자쌍. 그래서 얘가 결합각이 180도, 풍소도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120도. 그런데 탄소는 봐봐, 구조식은 이렇게 쓰거든. 그럼 절대 90도가 아니에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선 물어보는 거야. 얘 90도니? 라고. 아니야. 얘가 90도는 평면인데, 아까 봤지? 평면 아니었잖아. 네가 들고 있는 거 봐봐. 얘를 대학교 가면 이렇게 표현한다. 두 개. 네가 한번 갖다 맞춰봐. 이 가닥, 분자구도 가닥 두 개를 같은 면에 딱 놔봐. 어떤 거든 두 손을 같은 면에 딱 놓으면 하나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맞지? 하나는 뒤로 튀어나왔을 거야. 이런 그림으로 그린다. 그럼 이걸 절대 뭐로 보진 않잖아. 평면으로 보진 않잖아. 이 구조를 정사면체 구조라고 해. 정삼각형이 4개 있잖아. 딱 보니까. 꼭지점을 이으면.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게
요렇게 해서 전자쌍이 두 쌍이면 180도를 이루고 세 쌍이면 120도를 이루고 네 쌍이면 90도가 아니라 얼마다? 109.5도구나 라고 보는 거죠. 이해했어?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칭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지. 뭐냐? 같은 원소가 배치되면 돼. 그럼 질문. 네. 얘가 화합물이 되면 BF2, 얘는 BF3, CF4거든. 대문자가 몇 개였냐? 둘. 두 개. 두 개만 있지. 네.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없고, 그지? 대문자가 두 개면 대칭 구조. 그게 간단하게 공부하는 거야. 다시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없잖아. 네. 그런데 화합물이잖아. 대문자가 두 개밖에 없어. 그럼 무조건 대칭이라고. 같은 놈이 주변에 그 세 개 있든 두 개 있든 네 개 있든 간에 대칭일 거 아니야. 모멘트가 서로 대칭일 거 아니야. 그래서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없고 대문자가 두 종류면 무조건 대칭인 거야. 그러면 참고로 얘가 탄화수소지. 네. 대칭인 거야. 중심 원자는 탄소 아니야. 비공유 없잖아. 대문자 몇 개야? 두 개. 대칭. 그럼 선생님, 얘는요 상관없다는 거지. 중심 원자가 두 개지만 같은 종류지. 탄소. 네. 비공유 없지. 네. 얘가 둘 중에 하나라도 비공유가 있으면 안 되는데 없는데 대문자가 두 개야. 대칭이야. 네. 이게 문제 풀 때 쉽다고. 중심원자가 많았죠. 많아 상관없어. 중심 원자가 많아 상관없고, 다만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없어. 그럼 대문자가 두 개면 돼. 무조건. C6H12도 마찬가지고. 알았냐? 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네. 지금 대칭 구조를 보여줬고, 이제 봐봐. 이번에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성이 있는 경우야. 근데 이거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려면 어깨 규칙을 만족해야 돼. 이러려면 무조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애들만 얘가 존재해. 그러니까 얘부터 실질적인 분자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비교를 해볼게. 비교. 누가 비교냐? 얘가 비교. 얘가 CF4가 비교. 얘는 비공유가 없잖아. 네. 그럼 얘는 몇 도였어? 아까 각도가 100.5. 그렇지. 봐라. 내가 선으로 그린 건 공유 전자쌍인 건 알지? 네.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얘를 몇 도라고 불렀다고? 100.5. 이렇게 불렀다는 거지. 자, 탄소 옆에가 얘가 14조 탄소잖아. 네. 중심 원자가 14조 탄소야. 15조 질소는 어떻게 되겠냐고. 질소는 피부. 이렇게 되네. 네. 비공유 항상 존재하지. 네. 플로린이 몇 개 결합할 수 있어. 네. 그래서 NF3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치? 네. 그러면 이게 109.5잖아. 네. 지금은 비공유와 공유 사이 반발이 더 세잖아. 네. 이 결합각이 항상 공유와 공유 사이를 본다고 해서 네. 109.5보다 줄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거야. 얼마 줄었냐? 2.5도 줄었네. 네. 됐니? 네. 얘가 정삼인체 구조거든? 네. 입체 구조잖아. 네. 얘 또한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플로린이 결합하는 거죠. 플로린이 결합하는데 여기에 얘가 있는 거야. 이게 누구야? 피부. 비공유야. 얘를 누르는 힘이 세다고. 이렇게 이 사이에 반발이 더 센 거야. 이 누구보다 얘보다 센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삼각 훈련을 해. 어쨌든 이 형태는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지.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 각이 원래 여기에 너가 갖고 있는 분자 구조에서 109.5도였던 것이 얘가 등장하면서 이 각이 좁아지는 거니까. 근데도 입체잖아, 보면. 네. 앞뒤 좌우 입체잖아. 둘만 입체야, 둘만. 그럼 이건 대칭이냐 아니냐 아니라는 거야. 왜? 쌍립자 모멘트가 형성이 된다.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쌍립자 모멘트가 형성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죠. 합력이 0이 안 돼요. 비대칭이죠. 이 평면 구조가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냐? 비대칭 구조이고 쌍립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다라고 표현해. 네. 16쪽에 누가 있어? 산소가 있잖아. 네. 비공유가 두 쌍이나 되네. 이래버리면 산소가 있고 여기에 플루린이 결합된 이런 형태야. 그리고 여기가 뭐가 존재해? 이렇게? 비공유. 그럼 말 그대로 산소는 플루린과 플루린 사이에 뭐가 존재하고? 공유 전자쌍이 있고, 맞지? 여기에 이렇게, 여기 또 이렇게. 그럼 이 힘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비공유와 비공유 전 반발이 제일 세잖아. 그러면 이 힘에 의해서 얘도 밀릴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네. 그 다음 생게 이거든. 자, 기억이 제일 세고, 알았니? 네. 니은이 그 다음 세고, 제일 약한 게 누구란 얘기야? 얘 사이야. 됐어? 네. 이 기계치 제일 약한 거지. 네. 이렇게 되면 얘보다 각이 더 작아져. 네. 얼마인가 봤더니 이렇게 된 거지. 네. 얼마 떨어졌냐? 저. 아, 2.5씩 줄었구나. 아, 그치? 비공유 전자성이 나타날 때마다 공유 사이의 결합값이 2.5씩 줄더라. 명심해라. 결합값은 공유와 공유 사이의 결합값이다. 네. 그럼 역시 마찬가지다. 이 OF2도 중심 원자가 산소잖아. 네. 비공유가 있지. 네. 그러면 얘는 비대칭 구조야, 무조건. 비대칭이면 쌍극적 모멘텀이 0이 아닌 거죠. 지금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다중결합이 나타나는 경우야. 다중결합. 자, 여기에는 좀 더 어려운 얘기들이 들어가거든. 어떤 얘기가 들어가냐면 너는 그냥 무작정 나를 쫓아왔잖아. 네. 432일에 익숙해졌고. 봐. 원래 봐라. 6번 탄소는 있잖아. 1S에 둘, 2S에 둘, 2P에 둘이었던 거야. 그래서 홀연자수도 두 개야. 기억나냐? 질소는 3개고, 산소는 2개고. 네. 10, 1, 2, 3, 2, 10. 그런데 이 6번 탄소가 수소랑 몇 개 결합해? 수수랑. 수소랑 4개 결합하거든. 이럴 경우에는 2개밖에 결합을 못 하는데, 홀연자가 2개니까. 어떻게 4개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바닥 상태고, 안정화. 만약에 다른 비금속 원소가 다가오잖아? 그럼 전자쌍이 깨져. 이 바닥 상태가 깨져버린다. 왜 저쪽 전자구름이 오니까 반발이 힘들 거 아니야? 깨져서 얘가 뭐로 바뀌느냐? 요 뒤에 있는 부분이 저거. 네. 이게 바깥쪽 껍질에 있는 애들이거든. 네. 얘들이 혼성을 이루어. 그래서 얘가 이걸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S오비탈의 전자가 두 쌍이고 이렇게 점으로 찍었을 때 네. P오비탈에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2개인 거죠. 네. 근데 얘가 전자의 반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깨져서 다시 또 다른 형태, 그나마 최소가 이 반반이 최소화되는 안정화 형태로 보면 얘가 뭐가 있냐, 정사면적 구조가 있냐 그랬지? 얘가 이렇게 바뀐다. 이 4개가 에너지가 똑같은 형태인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럼 S에는 하나 있고 P에는 몇 개가 돼? 3개. sp3 혼성.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는 바닥 상태라면 우리가 그냥 굳이 그린다면 이런 ES 오비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오비탈? PX 그 다음 뭐 여기에 PY 이런 형태인데 얘가 혼성 오비탈을 겪으면 알았니? 네.
S 하나에 P가 이렇게 결합된 이런 혼성오비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 이쪽도 이 뒤로 이렇게 혼성오비탈. 그 다음 여기도 뒤로 이렇게 혼성오비탈. 위로도 이렇게 혼성오비탈. 로우가 이렇게 만들어져. 이게 바로 네가 들고 있는 백부정모 결합. 말하냐? 이러면 홀전자가 몇 개가 나오는 네. 그래서 4개랑 결합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이런 걸 혼성 오비탈이라고 그래. 이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야. 그런데 아 얘들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얘가 뭘로 바뀐다고? 이걸로. 알았니? 그런데 말이야 봐. 이 탄소와 탄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알았어? 탄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해. 이 S오비탈하고 S오비탈이 P오비탈과 만나거나 뭐 S가 S를 만나면 그런 거 시그마 본딩이라고 부르거든. 시그마 본딩.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이거 분자 오비탈 가서 MOT 이론에서 배우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알았어. 다중결합이 2중하고 3중밖에 없지. 네. 이잖아. 이 다중결합이라는 거의 특징에 대해서 보자. 모든 원소와 기본적인 결합이 시그마야. 근데 이중결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플로린 같은 애는 이중결합이 있을 수가 없잖아. 산소부터 이중결합이 나올 수 있잖아. 질소는 3중결합까지 가능하고 이 다중결합은 무조건 단일은 이건 그냥 참고다 TMI. 네. 이그마, 요 시그마 번딩이라고 그래. 요거만 있어, 요거만. S오비탈과 S오비탈, 혹은 S오비탈과 P오비탈이 결합이거든. 이게 무조건 기본 결합이야. 얘는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이 2개 있어요라고 하지만 대학교 가면 시그마 본딩이 2개 있다고 그러는 거야. 알겠냐? 여기도 기본이 시그마 본딩이라고. 시그마 본딩 3개 있고 시그마 본딩 몇 개 있어? 4개 있네라고 보는 거거든. 근데 이중결합이 돼버리면 기본 시그마 본딩에다가 얘가 들어오는 거야. 파이 본딩. 이 파이 본딩이 P오비탈과 P오비탈이 만나는 거야. 생각해봐. S는 구형이잖아. S 구형에다가 P가 와서 붙은 S가 붙은 이건 직접적인 결합이거든. 직선형 결합. 근데 P는 R형이잖아. 그러면 직접적인 결합이 아니라 네가 손을 이렇게 뻗어봐. 그게 PY의 본딩이라고 하자니 P오비탈. 그럼 이쪽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S오비탈은 P랑 만나든 S랑 만나든 직접적으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얘는 주위에서 이렇게 결합이 약하다고. 그래서 그럼 삼중결합은 기본적인 시그마 본딩이 있고, 알았어? 파이 본딩이 하나 있고, 여기에 파이스타 본딩이 하나 또 있는 거야. 얘가 제일 강해.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너는 보면 되냐면 단일. 그럼 이게 단일계야. 시그마. 그럼 이중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색깔을 볼까 한번. 그럼 흰색이 시그마고 이 녹색이 파인 거야. 파이가 약해. 삼중결합은 이거 기본적으로 뭐고 시그마고 요거 누구고 파이고 나머지 하나가 파이스타. 누가 제일 약해 색깔 중에? 파이스타. 얘가 제일 약한 거야.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3배 세다 이거 아니라는 얘기지. 강한 건 맞아. 근데 제일 약한 빨간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소나 누구를 집어넣으면 이게 끊어지고 이중결합으로 갈 수 있어. 다시 말해서 C2H2 기억나냐? 5개 공유결합도 5개 C2H2 가운데가 삼중결합이고 양쪽에 선 하나씩 있잖아. 소. 그지? 거기에다가 봐라. 이렇게 된 결합에다가 수소를 집어넣잖아. 그럼 하나가 끊어질 수 있어. 첨가 반응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어떤 색이 끊어졌을까? 빨간색이 끊어졌다고 보는 거야. 그럼 그다음 또 수소를 넣을 수 있어. 그럼 얘가 돼. C2H6.
누가 끊어져? 녹색. 이런 걸 첨가 반응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는 데가 유기화학이야. 알겠어? 이런 형태로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사실. 단위체가 니들 보면 폴리에틸렌이라는 거 배웠잖아. 1단원에서. 뭐, 환풍지. 그게 얘가 또 다른 얘랑 계속 반응하는 거거든. 뭐가 끊어진 거야? 녹색이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C2H4 그것이 계속 연속적이니까 폴리에틸렌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성수기나 이런 걸 만든다. 자, 결론이 뭐냐? 잘 봐라. 이렇게 되면 다중결합이 존재할 때 있잖아. 중심 원자에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는 분자의 결합 구조를 결정짓는 건 시그마야. 파이하고 파이스타는 영향을 못 줘. 그럼 너는 시그마 개수만 보고 파악하면 되는 거야. 시그마 개수. 그러니까 다중결합을 분자 구조 해석할 때 있지. 단위로 해석하면 돼. 왜? 파이나 파이스타는 피오비탈이기 때문에 직접적 분자 구조를 결정을 못 줘. 주의 결합이지, 얘들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뭐 탄소가 아니면 다중결합을 많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결합이 있다고 써보자. 이 중심 원자가 2개짜리잖아. 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CO2. 이럴 때는 중심에 비공유가 없잖아. 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야. 이거 아까 붕소가 이랬지. 붕소가 이랬잖아. 선이 3개만 나왔잖아. 평면구조를 본다는 거지. 물론 봐라. 여기 전자쌍이 2쌍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없는 애보다는 얘가 강해서 반발이 심하거든. 그래서 여기가 122 나오고 여기 118 나오고 이래. 각은 약간 차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고등학교 때는 약 120도 이러고 말아. 평면이라는 얘기, 평면. 그럼 얘만 본다는 거지, 얘만. 아까 베릴륨과 똑같잖아. 네. 우리 이거 몇 도라고 불렀어? 180도. 그래. 180도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근데 쟤는 약을 안 붙여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얘는 약을 안 붙여도 되지. 양쪽이 똑같으니까. 직성구조는 그래. 그럼 결론이 뭐냐? 너한테 중요한 건 이거야. 다중결합이 존재하잖아? 네. 그럼 중심 원자가 비공유가 있든 없든 간에 모두 평면구조를 하는 거야. 평면구조다라고만 알면 돼.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있다고 쳐볼래? 이래버리면 얘는 이렇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디귿보다 결합각이 크겠냐 작겠냐 예상하기가. 디귿보다. 디귿 백사금호도 얘보다 크겠냐고 작겠냐고. 얘 비공이 몇 쌍 있어? 얘는 한 쌍 있고 얘하고 얘 누가 더 크겠어? 결합각이 오른쪽에 있고. 그치, 얘가 더 크겠지. 비공이 한 쌍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 비교하면 고급이야. 알았어? 비공유가 공유가 지금 2쌍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 근데 비공유가 한 쌍 있어? 그럼 얘는 결합각이 좀 더 커지겠구나. 왜? 누르님이 약할 거니까. 이 정도. 그래도 우리는 뻔한 건 뭐야? 얘 구분형 평면이야. 알았어? 다중결합이 들어가면 뭐라고? 평면이야.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폼알데하이드. 네. 얘가 이런 식의 결합구조거든. 그럼 이거 입체가 평면이야? 평면이야. 약 120. 이 갔죠? 네. 자, 이제 넘겨보세요. 페이지 211쪽. 자, 분자의 극성이랑 같은데
분자의 극성은 말이다. 이렇게 결합 구조를 읽고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마음 풀어놓고 가. 여기 있는 건 내가 알려주는 방법을 쓰면 100% 다 맞출 수 있어. 이건 뭐 저기 이론적인 건 아니고 직관이니까 그냥 마음 풀어놓고 가. 분자의 극성 파트가 뭐냐면 분자도 하나의 독립된 개체잖아. 이 분자가 전체적으로 전하를 띄었다, 극성. 뛰지 않았다, 무극성으로 나누는 얘기야. 전하를 띄었다, 뛰지 않았다. 그러면 첫 번째, 무극성 분자는 우리 이렇게 설명한다. 그 분자의 부분 전하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하가 뛰지 않은 거야. 원래 분자가 극성을 띈다는 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도드라지게 극성을 떼야 돼. 근데 무극성 분자는 특징이 이런 거야. 얘들은 일단 대칭 구조예요. 대칭 구조. 알지? 아까 대칭 구조가 뭔지. 그다음 두 번째 이게 대칭이 되잖아. 되려면 각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있잖아. 공유결합에. 그렇지. 이거의 합이 0이 돼야 되는 거지.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칭 구조이며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무극성 분자라고 불러. 같은 말을 이렇게. 그럼 그런 애들이 누가 있느냐? 제일 첫 번째는 뭐? 바로 무극성 공유결합물질이야. 알았어? 무극성 공유결합물질은 100% 저걸 만족해. 그러면 얘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찾아요? 대문자가 하나로만 돼 있지. 두 개면 화물이지만 같은 놈이랑 결합해야 된다니까. 그럼 네가 아는 건 누구냐? 1번부터 20번까지. 이런 애들이 무극성 공유결합물질이야. 이런 애들은 100% 공유결합성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해. 알았어? 이거 볼 것도 없어. 쌍극자 모멘트 자체가 0이기 때문에 합도 0이지 뭐 당연히. 그리고 대칭 구조고. 얘들은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다. 됐지? 그러면 화합물일 경우. 자 보자. 얘들이 극성 공유결합을 할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비금속 원소가 공유결합을 한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게 화합물이라는 얘기야. 화합물. 화합물이 될 경우 무극성 분자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냐? 똑같아. 대칭 구조여야 되고 쌍극자 모멘트가 0이어야 되면 조건이 있어.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성이 있으면 안 돼. 이래야 대칭이 될 수 있어. 두 번째, 화합물 속에 원소 종류가 두 개야. 대문자가 몇 개다? 두 개. 그거야. 그런 애만 극성 공유결합을 갖고 있지만 뭐가 된다?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준 거 한번 볼래? BeCl2 중심 문자가 베릴륨이거든. 네. 비공이 없잖아. 대문자 몇 개냐? 그래서 얘는 무극성 분자인 거야. 그러나 이건 있어. 우리가 구조식을 이렇게 그리잖아. 베릴륨이 음성도가 세냐? 염소가 세냐? 플로린과 가깝잖아.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해서 얘는 부분적으로 뭘 껴?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부분 전환은 뛸 수 있는데 합의형이라는 얘기야. 알았어? 네. 그러니까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면 부분 전환은 존재한다는 거야. 전체적 합의형이라는 얘기지.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붕소가 있잖아. BCl2, 네. 3. 마찬가지야. 네가 봐도 붕소에 현재 비공유성이 없잖아. 그런데 모멘트는 존재하거든. 극성 공유결합이니까 존재하거든. 이렇게. 네. 그러면 이 붕소는 무슨 전화를 띠고 플러스. 양전화를 띠고 부분적으로 얘가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전체적 합이 0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런데 이 붕소는 부분 전화를 띄었어요? 그럼 띄었다고 얘기해야 돼. 부분 전환은 있는데 전체 합이 0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탄소 있네. CCl4야. 중심원자가 비공유 없지. 네. 대문자 몇 개고? 네. 2개고. 그러면 얘 역시도 모멘트는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 CL이 세요. 그러면 중심 탄소는 이걸 뺀단 말이야.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무극성문제다. 뭔 말인지 알겠어? 얘 극성 문제야, 무극성 문제야, CO2. CO2요? 그 극성 공유결합인데 무극성 문제. 이걸 찾아봐. 누가 중심 원자냐? C가 중심 원자인데 비공유 있어, 없어? 없어요. 대문자는? 두 개고. 그럼 무극성 문제라고. 그러면 C가 어느 정도가 세냐? 산소가 세냐? 산소. 그러면 C는 중심 원자, 부분자는 갖고 있다고. 플러스로. 이해 갔어? 네.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이 무극성 분자다. 그럼 이제 극성 분자야. 이렇게 되면 극성 분자의 정의는 이렇다는 거야. 극성 분자는 기본적으로 비대칭 구조야. 눈으로 봐도 비대칭 구조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야. 이 말로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고 극성 분자는 모멘트 합이 0이 아니잖아.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모멘트 합이? 모멘트 하고요? 당연히 극성. 0이 아닌 게 큰 거지. 그렇게도 나온다고. 얘가 얘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그럼 큰 게 극성이고 없는 건 0이니까. 자, 쌍극자 모멘탑이 0이 아니고 비대칭 구조이려면 조건이 뭐냐? 얘는 무조건 화합물에서만 나오는 거거든. 아까도 봤지만 원소는 무조건 무극성 문제니까. 중심 원자에 비공유 현상이 있으면 돼. 이런 애가 누구지? 질소나 산소. 플로리는 1이기 때문에 중심 원자가 될 일이 없어. 뭐냐? 얘 무극성 문제야? No! 아니다, No. 외워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야. 얘들은 비대칭 구조여야 되잖아. 그래서 얘들만 가는 게 아니라 화합물소 원소 종류가 3개 이상이면 무조건 극성 문제야. 중심 원자 따질 것도 없어. 무조건 대문자가 3개 이상 있으면 그 중심 원자가 탄소든 뭐 브로민 상관없어. 무조건 극성 문제야. 대문자가 2개라면 중심 원자가 비공유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없다! 그럼 뭐야? 무조건 대칭. 있다! 비대칭. 근데 대문자가 2개 이상이다! 그것도 없어. 비대칭.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말하니 얘들은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존재하면 결합각이 이렇게
준다는 거 배웠잖아. 절대 대칭이 될 수 없거든. 얘들은 이런 거다. 봐라. 얘 대문자 몇 개냐? 3배죠. 극성 문제야. 100%. 중심 문제 비공가 있냐 없냐? 없단 말이야. 없는데도 비대칭 구조라고. 왜? 네가 봐도 알겠잖아. 봐봐. 그지? 비대칭 구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가 왜? 여기는 모멘트가 이쪽으로 쏠릴 거 아니야? 얘는 일로 쏠리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의외로 많이 먹혀요. 문제 풀 때 되게 편해요. 여기. 원소 종류가 세 종류면. 그럼 이거 이제 함정이 안 빠진 게 이런 거거든. 잘 봐라. 이게 원래 메테인이야, 메테인. 네.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대칭. 얘는 쌍점은 답이 0이야, 0이 아니야. 0이죠. 됐어. 그럼 극성 문제야, 무극성 문제야. 무극성이죠. 자, 여기에 뭐 HCl을 집어넣었더니 수소가 빠져나오고 얘가 되었대. 이거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비대칭이죠. 대칭. 한 번 더 넣었어. 이거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비대칭이죠. 왜? 그 모멘트가 이렇게. 어쨌든 결론적으로 3개. 그렇지, 그거야. 볼 것도 없어. 이거 그 평면이라고 보는 애들 착각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지 말고 어쨌든 대문자가 몇 개야? 3개. 그러니까 뭐 이거 극상이야. 무조건 그렇게 보는 거지. 한 번 더 하면 이제 CHCl3가 되고 플로로포름인데 그게 마취약이야. 하나 더 하면 마지막에 CCl4가 되겠지. 그럼 그거는. 봐봐, 얘는 대칭이죠. 네.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이것도 당연히 비대칭이죠. 네. 대문자가 3개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완벽하게 CL로 모두 바꾸면 이건 대칭이죠. 사역단수 CCL4.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면 된다. 대문자 3개만 하면 문제가 되게 빨리 풀린다. 알았죠? 자, 이제 페이지 212쪽으로 갑시다. 자, 여기에 극성 문자의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 봅시다. 야, 극성과 무극성 우리가 이제 손쉽게 찾는단 말이야. 이거 틀리면 정말 바보 되는 거다. 네. 근데 이런 게 있어. 이게 있고 대칭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대칭이요. 비대칭은 오른쪽에 있는 거 쉽게 알 수 있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만 써놨어 내가, 이걸 보여줬는데 내가 이렇게 써놨다고. X 옥텟 규칙을 모두 만족해. 이주기 원소야. Y가 누굴까? 와요. 어떻게 규칙을 만족하는 Y는 이주기에서. 그래, 그게 플로린이라고 정식. X는 X요. 탄소. 지랄을 한다. 탄소 선이 3개 나오냐? 아, 4개 나옵니다. 여기 비공유 전자쌍은 표시를 안 한 거라니까. Y는 원래 3쌍 있어야 되잖아. 그럼 X가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비공유가 한 쌍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공유가 3쌍이니까. X 누구냐고. 그래.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 저렇게 써있다고, 저 풍선에 일단 작살한다고. 네. 풍선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야. 알았니? 네. 조심하라고. 그러면 극성 분자라고 하는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냐? 말 그대로 쌍극자가 존재하는 애들이야. 네.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도 역시 쌍극자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하를 띠지 않는 거거든. 근데 얘들은 전체적으로 부분 전하가 다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건 뭐랑 다른 거냐면 음이온과 양이온 이런 거랑 개념이 다른 거야. 음이온은 음전하만 떴고 양이온은 양전하만 떴잖아. 근데 극성 분자는 양과 음을 한 물질이 다 떴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현상이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물 H2O 중수원자 누구야? 오지. 즉 비공이 있어 없어? 없어? 비공이 없구나. 정신 못 차리는구나. 비공이 없는 애는 탄소밖에 없어 임마. 노라고 외워놓고는 아까 그냥 아유 정신 못 차리네. 여기서 누가 양전화 떴어 부분적으로? 양전화요? H. H가 양전화를 떴다고 얘가 음전화 떴단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떨어뜨리는데 물 분자를 이렇게 그리거든.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없는 것은 지멋대로 떨어져요. 이렇게 지멋대로. 근데 여기다 에보라이트 막대를 갖다 대는 거야. 음전하고 대전된. 알았어? 에보나이트를 갖다 대면 누가 다가오느냐? 누구 쪽에 이게? 수소 쪽이 다가오는 거야. 휘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곳에 플러스로 대전된 유리막대를 갖다 대면 얘 밀릴까 당겨질까? 그게 정기적인 오해라고. 당겨진다고 누구 쪽이? 산소 쪽이 당겨진다고. 저걸 두 개 다 갖고 있다고 쟤들은. 그래서 전기장에 있으면 다 휘어져. 알았어? 이런 걸 틀린다고 애들 밀린다고 한다니까 너처럼. 그리고 두 번째 전기장 속에서 분자 배열하는 건 전기장을 걸어주잖아. 오른쪽 같이 무극성 분자들은 지 멋대로 움직여. 왜? 얘들은 쌍극자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극성 분자는 이렇게 한 줄로 쫙 나란하게 배양한다고 그래. 이건 전기장에서도 마찬가지면 자기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배양한다고 한다. 그치? 극성 분자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한다. 그 다음 밑에 용해도는 무슨 말이냐면 유류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노는 거야.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에 잘 넣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에 잘 넣어가. 이거 무슨 얘기를 의미하냐면 일반적으로 분자 간 인력이 우리가 녹인다는 건 용해잖아. 용액이 되려면 용매와 용질이 어때? 섞여야 돼. 그래서 균일 혼합물을 이루어야 되잖아. 근데 용매가 극성 분자고 용질이 무극성 분자면 서로 분자 간 인력의 차이가 생겨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상대방이. 다시 말해서 너가 친구들이 한 3-4명이 몰려다니는데 새로운 친구가 거기 들어가려면 친구가 되게 어려워. 그런데 니네 3-4명 중에 하나가 좀 또 친한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걔가 와서 얘랑 마음도 통하고 그러면 이제 같이 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뭐냐? 용매 간의 인력이 있을 수 있고 용질 간의 인력이 있을 수 있는데 둘 간의 인력이 더 세야 섞인다고. 그럼 얘들끼리 같은 극성일 때 그 힘이 세단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야? 꼭 그렇진 않지만 너가 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 극성 분자가 반드시 무극성 분자보다 분자 간 인력이 센 건 아니야. 왜? 분자 간 인력은 무엇으로 많이 측정하냐면 두 개로 측정하거든. 첫 번째, 쌍극자 힘이 세면 인력이 셀 수 있어. 근데 이건 무극성 분자는 0이거든요. 극성 분자는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산력이라는 게 있어. 이건 분자량이 크면 분자가 인력이 세. 그러니까 봐라.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극성 분자가 센 게 맞아. 그런데 쌍극자 힘이 없다지만 이 분자량이 엄청나게 높으면 얘가 셀 수 있어. 그게 기름이거든. 기름은 130에서 180이야, 끓는 점이. 물은 100도씨잖아. 그럼 기름이 훨씬 세요, 인력이. 그래서 기름하고 물이 섞이느냐 안 섞인다는 거지. 왜? 얘들은
극자의 힘이 있고 얘들도 극자의 힘이 없단 말이야. 이건 무슨 얘기를 의미해? 기름 사이로 물이 못 들어가는 거야. 인력이 너무 세서. 알겠어? 그래서 두 개의 층으로 나누는 거지. 기름은 분자량이 크지만 물 위에 뜨죠. 밀도가 작다게. 그치? 만약에 이런 우리가 지금 두 개의 성향만 갖고 따진다면 자, 뭐 인력도 따져야 되고 사용점도 따져야 되고 하지만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넣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넣는 거야. 극성 용매의 대표적인 게 물이야. 극성 용매의 대표적인 게 물이고 무극성 용매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 사용화탄소야. 이게 누구냐? CCl4야, CCl4. 딱 봐도 무극성 분자지? 얘가 밀도가 1.6이고, 얘 밀도가 1이야. 얘가 더 무거워. 그래서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면 이런 거지. 섞었더니 이게 물이고, 이게 사용화탄소인 거지. 자, 아이오딘,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 그러면 어디에 넣어가? 여기에 넣는다. 그치? 그런데 만약에 황산물을 녹이면 얘는 물에 녹는다는 거지. 황산물은 푸른색을 물에서 띄고 아이오딘은 보라색을 CCl에서 띄는 거야. 그러면 봐라. 섞였더니 이렇게 되었어. 세 층으로 나눴지? 이 중에 같은 성향을 가진 애가 누굴까? 성향을 가진 애. 잘 섞여 있어 있는 애. 이게 무슨 그렇지. 얘가 다른 겁니다. 지금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나누는 건데 가운데가 누구냐에 따라. 그래서 보통 얘가 물이면 위아래는 무극성인 거야. CCl4 그 다음에 노멀 헥세인 이렇게 나온다. 헥세인은 탄화수소야. 탄화수소. C하고 H로만 이루어져. 그지? 이게 무극성 문제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다. 알고냐? 기름은 뭐예요? 응? 기름은 뭐예요? 기름 무극성 문제지. 물하고 안 섞이니까. 물하고 섞이면 극성 문제고 안 섞이면 무극성 문제인데 근데 극성 중에서도 물하고 잘 안 섞인 애들도 있어. 근데 성향은 극성이야. 그러니까 극성이 미비하게 있는 거겠지? 숙제다. 끝장해라. 자, 이제 우리가 분자까지 왔지 않냐? 이미 물질의 세계에서는 분자가 끝이야. 지금부터는 이런 물질들이 화학 반응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그거든. 이쪽은 말 그대로 이거예요. 화학 반응의 종류를 보게 되는 건데 처음에 출발이 뭐냐면 반응이 정반응만 있는 게 아니야를 밝혀주는 거야. 일단원에서는 우리가 반응물이 두 개 있으면 하나가 완결될 때까지 반응을 한다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진 거야. 뭐냐? 내가 항상 그러잖아. 과학의 끝은 공존이라고. 절대 흙과 백이 아니라 공존에 있는 것이 모든 이론의 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뭐 선악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이미 성악설이 있고 그지? 태어날 때도 악한 놈이 있고 자라면서 악해지는 게 있다. 결국 뭐야? 공존한다는 거 인간은. 공존하고 환경에 따라서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 있는데 천성적으로 선한 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천성적으로 악한 놈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환경이 너무 중요한 건 부모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거야. 자기 자식이 질이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면 질이 나쁜 환경으로 노는 거지. 그럼 그 질이 나쁜 애들이 마냥 악하냐? 그건 아니야 또. 걔들도 의리가 있고 나름대로 착해. 근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 세계에서 노는 거고 조금 윗선에서 놓으면 조금 위쪽에서 악과 선을 저지르면서 사는 거고 어디든 악함이 있고 선함이 있다. 지금은 공존의 학문을 배우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얘다. 이 말을 잘 들어봐라. 이 뜻이 뭐냐? 역반응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게 가역이야. 그럼 이거의 반대가 누구냐? 반대가 비가역이야. 그러니까 역반응이 가능하지 못하는 애들도 있어. 자, 그럼 가역반응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볼게. 가역반응은 일단 가역이면 무엇이 존재할 수 있냐면 평형이 존재할 수 있어. 무조건 평형. 그걸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배운 거거든. 가역반응은 평형이 존재할 수 있고, 평형이라는 건 뭘 말하냐?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한다는 얘기야. 똑같은 양만큼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공존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반응물이 많고 생성물이 적든, 아니면 반대로 생성물이 많고 반응물이 적든 간에 환경에 따라서 둘은 절대 하나가 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반응의 원리야. 그럼 이런 가역 반응을 선생님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줄 거야. 그게 막 100%는 아니야. 한 60% 정도의 설명인데 그걸로 관심이 쫓아와. 그럼 가역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봐봐. 가역 반응, 우리가 배우는 가역 반응은 이제 세 가지로 나오는 거거든. 상평형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 우리가 물을 이제 주변에 가장 많은 거니까 물로 따지면 물은 상이, 고체체, 기체가 있잖아. 얼음, 물, 수증기. 그럼 얼음하고 물 사이에도 평형이 존재하고 물과 수증기 사이에서도 평형이 존재할 수 있고 얼음과 수증기 사이 그것도 역시 평형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여기 보면 일단 이런 거부터 나왔네. 가역 반응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자 우리가 정반응이 뭔가 볼까? 반응물이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정반응이라고 해요. 1단원에서는 얘만 배웠죠. 그럼 우리가 이걸 생성물이라고 놓을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얘에 비해서 얘는 역반응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생성물이 반응물이 됩니다. 알았니? 그러니까 이 가역 반응이라는 것은 서로 왕래하는 거야. 왕래.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때 이 속도가 같아졌을 때를 동적 평형이라고 불러. 중학교 때 과학 좀 재미있게 배웠나? 아니, 공부. 아하, 공부 안 했네. 선생님을 잘 만났네. 그치? 뭐냐면 주변에 말이 많으면 애가 자라면서 말하고 친해지고, 서당이 많으면 애가 자라면서 글하고 친해진단다. 네가 어떻게 선생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적어도 과학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은 없을 수 있도록 학교를 잘 만나야지. 이거 선배처럼 집중이수려고 병신 되는 거거든. 집중이수는 학교가 편하려고 하는 거야.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병신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을 들은 친구는 그걸 따라갈 수 있거든. 한 번도 못 들은 병신 되는 거야. 막 달리는데 어떻게 쫓아가? 가르기 찢어지지. 자, 정반응과 역반응에 대한 얘기 중에 역반응이 가능한, 빨간색의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을 가역반응이라고 불렀고, 우리는 여기서 가역반응이 어떤 게 있나 이제 보기만 하는 거지. 얘는 절대 수능에 안 나오고 내신에서 나와주면 아리가 또 안 나오면 쏘쏘 그냥 그런 거야. 거기 보면 물의 증발과 응축이 있는데 우리가 H2O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L이면 물이잖아. 이렇게 가면 이걸 증발이라고 하죠. 근데 항상 증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게 수증기로 하는데 이것도 일어난다. 이거 응축. 우린 이걸 기화, 이걸 액화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밀폐된 공간에서 봐야 돼요. 오픈된 공간에서 응축이 안 일어나니까 일어나죠. 눈에 보이잖아. 무슨 말이냐면 밀폐된 공간에서는 증발이 일어나서 수증기가 막 날아가면 딴 데로 빠져나가지 않잖아.
그래서 그 액체 표면에 수증기 필수가 충분히 존재할 공간이 다 차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거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물이 줄다가 멈췄네? 이러면 응축과 증발이 동시에 일어나서 속도가 똑같아서 이렇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데 오픈된 공간은 아무리 수증기가 나가도 그 위를 채울 수가 없잖아. 그치? 그게 이런 거잖아. 태평양에 오줌 넣는다고 태평양 넘치냐? 그건 아니거든. 표시가 안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걸 눈으로 확인하려면 밀폐된 공간에서 봐야 돼. 그럼 지구는 밀폐된 공간이에요. 이건 좀 문제가 있냐면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구 같은 경우는요 동일한 온도와 압력 조건이 아니죠. 적도는 뜨겁고 극지방은 춥고 그러니까 물질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그래서 어디든 전체적인 물의 양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보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어딘가에 홍수가 나잖아요. 그럼 어딘가는 가뭄이 나요. 100%. 내가 과학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돈도 벌어요. 실제로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은 관계 있는 것만 이제 주식 같은 경제를 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홍수하고 가뭄이 심하게 일어나는 게 흑점들이 있대요. 그럼 그게 일어나면 뭐가 제일 위험하냐? 이 식량난이 제일 먼저 따라가요. 그럼 식량도가 쭉 올라옵니다. 물론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극복이 됩니다. 그럼 다시 떨어져.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시대에는 계속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 아니에요? 이거 연력학식 이법칙이라고요. 유용한 에너지가 쓸모없는 에너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개발하겠어요?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겠어요. 또 하나, 오염이 심해지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통 열린 개가 있고 닫힌 개가 있고 고립계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 우리 지구는 닫힌 개예요. 에너지 출입은 가능하죠. 햇빛이 들어왔다 나갈 수 있어요. 지구 복사도. 그런데 물질은 못 나와요. 물질은 이 안에서 순환한단 말이지. 근데 에너지가 나가고 들어온다는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지구상의 인간이 단기적으로 살면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 그 에너지를 쓰게 되면 당연히 그게 물질로 전환하는데 그게 좋은 물질일 수도 있고 나쁜 물질일 수도 있잖아요. 오염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그게 지금은 전기 에너지. 지금은. 그런 식으로 미래 발달사를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의 뭐라고 그래요? 약간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과학을 공부할 때 무작정 외우고 덤비려고 하지 말고 전체 그림을 좀 보세요. 자꾸. 이런 가역 반응이 있다는 말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몰라 하잖아요. 이런 걸 막 보고 별의 우주를 탐사하고 물질을 구성하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종교로 기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왜? 설명할 수 있는 게 종교밖에 없으니까. 종교라는 게 정말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 깡패도 존재했고요. 그 힘을 쓰는 집단. 그러니까 정말 범죄 중에 제일 오래된 범죄가 조폭이고요. 그죠? 가장 오래된 조직이 바로 종교 집단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옵니다. 인권 뭐예요? 가면 옵니다. 내가 어디서 커다란 돈을 벌잖아요. 언제는 또 잃어요. 또 어떤 사람한테 내가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럼 누가 또 도움을 줘요. 사람들은 근데 당한 것만 기억하는 거죠. 사기를 친 놈? 어디 가면 잃어요. 누구한테 맞습니다 또. 그러니까 다 눈에 봅니다. 보니까 잃었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얻었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의 평정을 갖기가 어려워 인간이. 지금 우리는 그죠? 50%가 지금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러다 보면 또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 인생이니까. 그리고 내가 너한테 좀 더 깊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너한테는 찬스죠. 좋아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왜? 이러면 뭔가 단점도 있겠죠? 뭐예요? 내가 때리겠죠? 막. 그래서 이유도 없이 때리겠죠? 그럼 너는 이상하다 선생님 왜 풍경이 심해졌지? 인과응보입니다. 알겠어요?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의 생성과 분해란 말에서 이게 교과서에 실렸기 때문에 보여주는 건데요. 자 보세요. CO 염화 코발트이나 얘가
물하고 만나잖아요. 육수화물이라는 건 물 분자 두 개랑 착화물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H2O 6개라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 분자식으로 쓰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6H2O가 결합 육수화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뭐를 확인할 때 쓰냐면 이게 푸른색입니다. 이게 원래 푸른 색깔이거든요. 얘가 물하고 만나면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 성분이 있다 없다를 확인할 때 써요. 알았지? 근데 얘가 또 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황산구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황산구리는요 푸른색을 띠잖아요. 그러니까 수화물 형태를 말해요.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무색입니다. 얘는 물이 빠지면 무색이고요. 물하고 만나면 푸른색을 떼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역 반응의 일종입니다. 무색이라고 했는데 흰색이라고 했네. 무색. 난 이상해. 야, 너 햇빛도 색깔이 있냐 없냐? 햇빛이? 햇빛이요? 햇빛 색깔이 있어 없어?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백색이래. 백색이요? 백색 광선이래. 책에는. 나 이 황산물이 봤거든. 이렇게 보면 투명해. 이걸 왜 백색이라고 하지? 무색이라고 해야 된다나? 근데 또 광학적으로 보잖아요. 무색이라는 건 모든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색깔 중에 흰색밖에 없거든요. 하면 안 돼. 내가 아직 부족한 거거든요, 지식이. 자, 석회동굴 있잖아요. 네. 석회동굴. 종유석. 석순의 생성이 바로 또 가역 반응이에요. 석회동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석회석이라고 불러요. 탄산칼슘을. 물론 이게 변성되면 대리암이겠죠. 그래서 얘가 지하수라고 하거든. 여기에 이제 고대부터 CO2가 많이 녹아있어요. 그럼 탄산수거든. 네. 탄산칼슘이 염성과 반응하면 CO2 발생합니다. 이거는 일단에서 자주 나왔던 화학 반응식인데 얘가 얘로 변하는 거예요. 탄산수소 칼슘으로. 그럼 일로 가는 게 석회동굴이 뚫리는 거 아니에요. 녹는 거죠, 제가. 근데 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갑니다. 침전 반응. 이게 종유석이나 석순이 만들어지는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질학적으로요. 석회동굴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중에 네가 볼 일이 있으나 모르겠다. 석회석을 벽돌 모양으로 표현하거든요. 이게 석회석이에요. 지하수가 뚫립니다. 이게. 그러면 뚫려갖고 얘가 이렇게 되죠. 이게 종유석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올라오죠? 이 석순입니다. 죽순처럼 여기서 잘 어울린다 해가지고. 둘이 만나잖아요? 그럼 석주가 되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석순. 이런 게 뭐예요? 종유석. 이런 식으로. 만나면 석주입니다. 기둥주자를 써서.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쟤들이. 종유석이나 석순이 만들어지면. 알겠습니까? 이렇게 종유석이나 이렇게 석순이 만들어져서 석주가 만나면 석주가 되거든요. 이런 역반응이에요. 이게 뚫리는 건 정반응이 되겠죠. 근데 너무 막연한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들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비가역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가서 돌아올 수 없는 반응들이 있는데 이런 반응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기체 발생이라든가 아니면 중화 반응이라든가. 알겠죠? 자, 다시 타는 연소라든가 기체 발생 반응이라든가 중화 반응, 그 다음에 침전 반응, 이런 것들이 비가역이에요. 돌아오기가 어렵다. 물론 이것도 고립계를 만들어서 하면 뭐 돌아오긴 한데요. 근데 일단 다친 개 내에서는 이런 것들은 절대 돌아올 수 없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왜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한지 보여줄게요. 이건 이제 60% 해설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네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우리가 보통 고체가 있고요, 액체가 있고요, 기체가 있어요. 그럼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우리는 무질서한 정도가 커진다고 배워요. 액체에서 기체로 가요. 무질서한 정도가 커진다고 배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반응은 무질서가 큰 쪽으로 진행이 된다는 게 열역학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도요, 끊임없이 무질서가 큰 열에너지가 마지막 동착역이에요.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적 안정도가 있어요. 에너지는 어떨수록 안정해요? 낮을수록 안정하다고 배웠잖아요. 결합 에너지에서. 이게 에너지적 안정도가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적 안정도가 어때요? 높습니다. 이 둘이 충돌하는 게 있어. 평형이. 이 둘이 충돌하는 게. 이걸 밝힌 거 제가 깁스입니다. 깁스라는 거 같아요. 그래서 깁스의 자유에너지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화의 경우입니다. 화투에서 빠져가지고 이 깁스의 자유에너지 공식을 이용하면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인지 비자발적인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가역인지 비가역인지를. 자, 이걸 한번 보고 한번 봅시다.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건 입자가 활발해진다는 것도 있지만 입자수가 증가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질서도 증가 반응은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이거 흡열이라고 해요. 열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얘들 기준이야. 얘들이 열을 흡수해야 돼. 그럼 우리가 온도계로 측정하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이건 발열이지.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물이 무질서에 수증기가 무질서예요. 그래야 무질서도 방향 흡열이에요. 흡열해야 증발되거든. 근데 반대로 내려오면 발열이지. 그거야. 이 원리가. 그런 것들을 해석하게 해준다. 자, 235쪽으로 가봐요. 그렇다면 이런 역동적 화학 반응에 우리는 뭐만 따지겠다? 가역 반응만 따질 거예요. 가역 반응만. 지금부터. 알았지? 비가역은 다루지 않고 가역 반응만 따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동격평형. 자, 이게 무엇이냐? 기본이 이겁니다. 가역 반응 안에서 동적평이라는 건 첫 번째,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어떻다? 같아서 외관상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속도 0 아닙니다. 절대 뭐가 아니다. 이게 시험대 정말 많이 나와요.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한다는 거죠. 평형 상태에 얘가 도달하게 되면 이 둘은 꼭 아셔야 돼요. 속도가 멈춘 게 아니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뭐 한다고요? 공존한다는 얘기죠. 공존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상평형. 상태평형이라고 해요. 상평형.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얘는 별 3개짜리. 수능에도 얘만 나오죠, 거의.
얘만 나옵니다. 이거 틀린 애 없어요. 알겠습니다. 틀린 사람 없다고. 얘 특징을 먼저 알려줄게요. 상평형은요, 기본이 이겁니다.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물이 뭘로 가는 거죠? 수증기로 가면 돼요, 수증기. 이걸 정방인데 증발이라고 부르죠? 그럼 역으로는 뭐라고 그러죠? 응축이라고 부릅니다, 응축. 자, 증발은 노지수도가 증가 방향이니까 흡연이죠. 응축은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에요. 그래서 얘는 발열입니다. 두 반응이 일어나는데 얘들이 평형에 도달했다 그때 이건 알고 계세요. 증발 속도는요 온도가 결정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증발 속도도 일정한데 대부분의 너희들 문제가 온도가 일정하다고 나와요. 알았습니까? 원래 증발 속도라는 게 온도가 높아지면 같이 높아지거든요. 비례는 아니에요. 이참수처럼 쭉 올라가니까요. 대신 온도가 결정한다는 말은 증발 속도가 동일하다, 온도가 동일한 거예요. 원인은 온도예요. 온도가 일정해서 증발 속도가 일정한 거죠. 그럼 우리가 얘들을 갖고 실험을 할 때는 여기서 해야 돼요.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오픈되면 수증기가 모이지 않고 다 날아가버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험,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합니다. 온도 일정, 밀폐 공간, 이 조건에서 실험을 하게 되죠. 자, 보겠습니다. 물을 이만큼 넣어놓고, 자, 이렇게 막아요. 물론 여기는 진공이죠, 지금. 이렇다면,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봐요. 이 화살표의 개수가 증발 속도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상대값으로 이렇게 잡읍시다. 3이라고 화살표 3개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응축 속도를 몇 반응이죠? 이렇게 놓읍시다.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시간이 흐릅니다. 물의 높이가 약간 낮아지겠죠, 약간. 왜? 여기 이제 누가 채니까. 그쵸? 그래도 화살표가 3개. 이때 얘 나옵니다. 그럼 증발 속도가 여전히 3인데 응축 속도가 1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이래서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이렇게 지나면서 요 문자가 많이 나와요.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이런 말이 나와요. 물의 높이가 여기까지 줄었어요. 그래도 노란색은 3개고요. 이제 빨간색이 3개가 됩니다. 우린 이걸 동적 평형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시간이 흐르면요. 똑같아요. 이건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걸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봤을 때 이게 무슨 속도다? 증발 속도. 이게 증발 속도입니다. 증발 속도. 온도가 일정하니까요.
요것이 음축 속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요 시간에 네.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요 시간을 평형 도달 시간으로 그래서 이거를 T라고 합시다. 자, 해석을 잘 봅니다. 0에서 T까지 가는 동안이요. 네. 물 입자수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죠. 아, 물에 있죠. 당연하죠. 물은 줄잖아요. 네. 수증기 입자수는요. 물로. 얘는 늘어나겠죠. 네. 자, 증발 속도는 어때요? 이걸 좀 일정하죠? 음축 속도는 그래서 분수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걸 쓱 가로 나누면 이 값은 점점 어떻게 된다? 준다는 거죠. 분모 분자 바꿀 수도 있고요. 얘를 일정에 딱 놓으면 이 값은 감소한다는 거죠. 이렇게 치면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t초 이후 속도는 0이다 0이 아니다. 그거 되게 잘 나오죠. 또 하나 봐봐요. 증발분의 음축은 반드시 1이거든요.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 그런데 이 생성물과 반응물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온도가 높다면 수증기 입자수가 좀 더 많을 거고, 온도가 좀 낮다면 수증기 입자수가 좀 더 줄 거예요. 다만 일로 가면서 중간 과정. 그래서 이 값이 이거분의 이거 값이 1인 게 동적평이 아니라는 거죠. 알았어요? 명심해서 알아주세요. 그게 바로 235쪽의 중간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평형은 배웠으니까 용해평형은 무엇인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거거든? 우리 녹아 들어가는 거 중학교 때 무슨 도라고 배웠냐? 와, 공부 안 한 게 아니구나. 했네. 성실히 안 했다는 얘기구나. 그냥 안 했어요. 이제 훨씬 명분이 생겼지? 인사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안 보이면 선생님이 죽여버리거든. 목숨이 두 개라면. 용해평형은 자, 이런 거 아니? 용매에 용질이 섞여. 그지? 그래서 뭘 만들어? 용액을 만들 거야. 이게 용의 속도야. 됐어? 그럼 반대는? 석줄 속도가 되는 거지. 결국은 얘는 용해평형에 도달하면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어떻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자, 첫 번째 용의 평형이라, 그지? 도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 거잖아. 석출 속도분의 용의 속도가 얼마다? 1이다. 다음,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자, 용해된 용질 질량이 있을 거 아니냐. 맞지? 녹아 들어간 용질의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용해되지 않은 용질 질량도 남아있겠지.
이게 1일 필요는 없다는 거지. 일정하다는 거지. 알겠냐?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값이 크면 온도가 좀 높은 거지. 잘 녹아들어가는 거. 저 값이 적으면 온도가 좀 낮은 거고. 그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 동위원소 실험이 있거든? 여기 이제 고난이도에서 나오는 건데, 들어봐. 자, 일정량의 용매에 네. 얘를 녹인 거지. 35짜리 NaCl 녹아서 얘가 용액평형에 도달했어. 용액평형에 도달을 했어. 네. 근데 여기에다가 (37자를) 녹인 거야. 추가한 거지. 그럼 당장 일어나는 변화는 물에도 약간 높아질 거야. 그렇다고 물의 양이 많아진 건 아니지. 또 저 덩어리도 약간 좀 커졌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속도라고 할 수 있지? 용의 속도라고 할 수 있고, 이건 무슨 속도라고 할 수 있어? 속출 속도라고 할 수 있잖아. 이게 변하느냐? 안 변한다는 얘기야. 이게 절대 안 변해. 이건 일정하다고. 다만 이 속에는 CL35짜리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도 CL35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들어봐. 무슨 얘기냐? 얘를 10개를 우리가 녹이잖아? 네. 그러면 이 안에 나트륨이온 6개와 Cl-6개가 있어. 네. 그럼 남은 건 얼마야? NaCl 4지. 4가 녹지 않고 남아있잖아. 평형이야. 네. 다시 얘를 10개를 우리가 녹인다고 쳐보자. 10개. 근데 4개는 얘로 존재하고 6개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이 평형이야. 네. 여기다가 얘를 한 3개를 더 추가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게 좀 늘어나. 한 5나 6으로. 얘는 그대로야. 얘는 그대로라고. 왜? 용매가 일정하니까. 다만 얘 값은 그대로 있는데 얘가 6개의 CL이 다 35짜리였잖아? 한 2개 정도가 37짜리로 바뀌는 거야. 4개는 그냥 35짜리고. 그러면 무슨 얘기야? 이 속에 녹아있는 몰 농도, 다시 말해서 몰수는 변함이 없어. 대신 퍼센트 농도가 커지는 거야. 왜? 35짜리 대신에 누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퍼센트 농도가 좀 커지는 거지. 이해 갔어요? 그런 게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236에 이젠 화학 평형이라는 게 있어. 얘는 조금 심하게 해줄 거야. 왜? 뒤에 이용구 상수를 그냥 막 때려치고 들어가기는 어렵거든. 자, 이 화학평형이 뭐냐? 일단 얘도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학평형 그러면 이런 식을 실 수 있거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NO2라는 기체가 있거든. 젓갈색이야. 얘를 그냥 냅두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가, 자연적으로. 사산화 이질소라는 기체로 가는데 이거 무색이네. 알겠어? 근데 얘가 이것도 일어나. 그래서 좌우 질량 보존의 것들을 맞추려면 이렇게 맞추는 거야. 여기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 도달했다 안 했다를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실험적으로 계속 증명해 보니까 이런 식을 쓰면 온도가 일정할 때 값이 일정하다는 거야.
실험을 하잖아? 네. 그럼 만약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다고 생각하자니 물론 가역 반응일 때야. 우리는 상수 K 값을 하나 쓸 수가 있거든. 얘가 두 물질로 출발해도 평형에서 반응 혼과되면 이 세 물질이 공존하는 거야. 공존한 애들의 몰롱도를 갖다 써보는 거야. 이게 몰롱도 표시거든. 근데 실험적으로 막 해보니까 이렇게 평형 농도에다가 얘를 쓰니까 이 값이 일정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평형 상수야. 저 지수로 올라가는 게 개수인 거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게 학업법이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얘를 이렇게 놓고 반응을 해서 반응 차네. 몰롱도야. 네. 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반응을 시켰어. 3대 1대 2로 반응을 할 거 아니겠어? 얘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얼마나 나왔냐? 그럼 반응 후에. 이렇게. 이게 평형 농도야. 그럼 얘는 1몰 반응하겠지? 네. 얼마 나왔냐? 그럼 얘는 몇 몰 생겨? 생기겠지? 이러면 얘들의 K는 어떻게 쓸 수 있냐? 반응물 수소의 몰농도의 세제곱, 그 다음에 질소 몰농도, 생성물을 이렇게 쓸 수 있다. 뭐로 가야 지수? 2. 저걸 대입하는 거야. 대입을 해버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4 분의 2의 제곱이니까 이거 지워지잖아. 이게 나오잖아. K값이. 이게 어떤 걸 놓든 이 온도에서 예를 들어 이게 지금 T도시에서 실험을 했잖아. T도시에서 얘는 뭘 하든 8분의 1이 나와.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루는 것이 일반적으로 화학 평형 쪽이야.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이거 다음 시간에 우리 이공수학에서 표현할 거니까 봐도 얘들은 무슨 얘기냐 이런 거야. 어떤 밀폐된 공간에 이거 한번 보자. 야, 여기 몇 개냐? 기체가 2개지. 여기는 1개지. 이거 무지수도 감소야. 발열이라고. 이거 흡열이야. 온도를 높여주면 역반응이 무시하게 일어나고 온도를 낮춰주면 정반응이 무시한 거야. 근데 일단 적갈색이 진한 기체를 그 그림이 그거야. 적갈색 기체를 얘만 딱 넣으면 이 반응이 일어나. 충분한 시간이 흐르잖아? 평형에 도달해. 그럼 처음에 적갈색보다는 흐려질 거야, 색깔이. 거기에 온도를 높이잖아? 그럼 색깔이 진해져. 역반응 무색이 일어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온도가 딱 높은 상태에서 색깔이 막 진해지다가 멈춰. 그 안에 분명히 얘 있어. 근데 얼음물이나 이렇게 온도를 낮춘 거에 얘를 집어넣잖아? 색깔이 흐려져. 거의 무색에 가까워. 그래도 얘는 있어. 공존한다는 얘기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얘기가. 알겠어? 그래서 이 반응식에 대한 얘기들, 이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이게 이제 시간이라고 잡고, 세로축을 몰롱도로 놓으면, 자, 이거 5라고 하자. 시간이 지났을 때 수소는 어디까지 떨어지냐? 이렇게 떨어지면, 요거,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게 수소야. 됐지? 그 다음, 질소는 어디까지 떨어지냐? 바로 밑에. 4까지 떨어지지?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질소야. 자, 암모니아 녹도가 나왔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암모니아. 그러면 이 시간이 평형에 도달한 거잖아. 자, 수소는 5에서 얼마나 떨어졌어? 2로. 그래서 3, 개수가. 질소는 얼마 떨어졌어? 그래서 개수가 1. 얘는 얼마 정도 됐어? 0에서 2, 3대 1. 이런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알겠죠? 네. 숙제가 또 있어요. 아우, 난리 났네. 얼마나 좋아요? 241쪽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 숙제를 안 해요. 그러면 나도 너를